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커런 이슈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게 온라인 강의니까 얘기는 못 나누겠네요. 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다뤄야 될 게, 이제 사이버 리스크,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머신 러닝, 그 다음에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핀테크,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전부 다 이거는 요즘에 막 떠도는 얘기예요. 금융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클리어링하고 요거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OTC 거래 해가지고 이제 거래 상대방끼리 서로 결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OTC 거래에도 이제 센트럴 클리어링이라는 제도를 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OFR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나름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쉬어가는 섹션이라 그래야 되나 이럴 수도 있고요.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은행에도 있어보고 보험회사도 있어보고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에도 있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투자도 해보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해보고 그랬는데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 그래서 진짜로 파이낸셜 리스크만 보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리스크 매니저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를 했던 사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감시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도 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들이 사고를 치는지 마는지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여기 이제 강의 듣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을 거고 무슨 시험을 통과 한 해 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큰 줄기를 놓칠 수 있는데 FRM도 하여간에 투자라고 하니까 우리 이제 경영학과에 이제 재무 관리 해가지고 이제 corporate finance 배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investment theory도 배우고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배우고 포트폴리오 theory도 배우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거를 다 배운다. 다 배워야 하는 거고 사실은 이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저는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를 하다가 나중에 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관리 감독을 하겠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인베스트먼트 매니저들이 얼마나 약삭빠른지 온갖 규정을 다 피해서 다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딱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수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세상은 수학과 통계로 움직이지 않죠. 사람들의 이제 욕망, 인센티브, 이런 걸로, 저게 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규정 다 위반하고도, 뭔 짓 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보거나, 직접 해보면은 법률 위반이겠지만, 하여간 살살, 하여간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이제 리스크 매니저가 이제 제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걸 다 해야 된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도 하고, 파이낸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를 별개로 생각하고 나는 이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 앞에도 뭐 여기 있네.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중간에 뭐 숫자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헤지펀드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헤지펀드 매니저를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좁게 보지 말고 이제 그 공부를 하시라. 예, 이렇게 이제 일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적어요. 우리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 리스크 팩터잖아요. 얘 리스크 팩터가 이제 그 리스크를 일으키는 거잖아. 그죠? 근데 리스크 이 팩터가 이게 밸류 팩터야. 밸류 팩터예요. 그래서 얘가 밸류를 일으키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거. 네. 근데 같은 팩터를 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쓰면 같은 팩터를 가지고 리스크 매니저들은 이 극단 익스트림 이벤트가 터지면 어떡하나 뭐 여기를 걱정하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리스크가 되는 거고 요 안에 내가 그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면 그거만큼의 가치, 투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배웠던 모든 것들은 인베스트먼트 매니저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 리스크 매니저들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간접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후적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뭐 교과서대로 배우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교과서에는 그런 식으로 써놨거든. 예. 그러니까 교수들이 강의하거나 박사들이 강의하면 약간 좀 이렇게 포인트가 안 맞아요. 실제로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하여간 이런 건 끝내고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좀 합시다. 175페이지에 이제 가보시면요. 그 사이버 리스크라고 돼 있고 마켓 페일리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그랬어요. 그래서 사이버 리스크예요. 그래서 사이버. 요새 약간 사이버 많이 나오죠. 근데 요 사이버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사이버 공간이 생긴 거잖아요. 사이버 공간.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공간이 생겼고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또 이렇게 쌓아두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영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토, 영해 있으면 그게 이제 나라의 기본이고 거기에 국민이 살고 그다음에 그 영토, 영해가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게 사이버상의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이 나의 공간이야. 내 회사의 공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 엄청난 이제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죠? 나한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남한하고 북한이 있다. 그러면 남한이 엄청 잘 살죠. 그럼 이 땅덩어리 안에 엄청난 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부가 있고 지킬 게 많으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국방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이버 공간에 그 안에 이제 정보가 있고 가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또 그거를 뚫고서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리스크라는 얘기예요. 사이버 리스크가. 그렇죠? 요새 새롭게 등장한 거. 그 다음에 마켓 페일리어는 이제 시장이 이제 붕괴되는 거죠, 시장.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할 때 맨날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기본 그래프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뭐야 이거 이제 커스터머가 있고, 컨슈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자본시장, 노동시장.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덕션 팩터라고 그러죠.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하여간 캐피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버, 하나 더 하면은 무슨 이제 랜드 하여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생산물 시장이 있죠. 프로덕트. 그죠? 근데 여기 시장이야. 이 시장은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원래는 간의 숭어보호를 하면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합쳐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둘을 분리했어. 둘을 분리했기 때문에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고 이 시장이 잘 작동이 돼야지 뭐 자본주의가 잘 돌아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붕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당연히 시장이 붕괴가 되면 이거? 에이전트라 그러죠. 경제 주체들. 이코노믹 에이전트. 뭐 가게나 기업이 이제 붕괴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이제 캐피털 마켓, 자본시장.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의 실패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셜 스타빌리티. 이것도 이제 금융 안정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금융 안정.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거 읽어보면 지난달인가? 작년 11월 달인가? 한은에서 금리를 올렸죠. 근데 그때 물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은 되려 안 좋아요. 그럼 당연히 그 두 개만 본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거나 외려 그래야 되는데 그때 올렸어요. 그래서 올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금융 안정을 위해서 그랬어요. 요거예요. Financial Stability.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요 금융 시장의 안정, 금융 시스템의 안정. 그래서 요게 Financial Stability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지난 주만에도 이제 미국에서 미국 중앙은행을 이제 Fed라고 하기도 하고, Federal Reserve죠. Federal Reserve Bank. 근데 그거를 그냥 앞자리를 따서 어떤 사람은 FRB라고 하는데, Federal Reserve Bank. 근데 이게 미국 애들은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Fed라고 그래요. Fed는 Federal, 앞단어의 앞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Fed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FOMC라고 그러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공개시장 위원회, 공개시장위원회, 이런 거죠. 우리 한국은행에도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제 이 회의가 열리면서 이제 금리를 동결했네, 만에 그러는데, 근데 걔네들도 이제 금융시장의 안정, Financial Stability,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따진다. 그래서 모든 중앙은행들은요, 경기, 그죠? 그로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그 다음에 Financial Stability, 요 세 개를 이제 그들의 이제 정책 목표를 보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제목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모듈 해가지고 75.1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Cyber Risk Market Failure, Financial Stability 나왔고, 그 다음에 Optimal Level of Cyber Security. Security는 이제 보안이죠. 보안. 그래서 이제 security가 어떨 때는 증권이고, 어떨 때는 보안이에요. 보안. 그죠? 그래서 security number one 그래가지고 S1 해가지고 이제 보안에서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이버 보안의 이제 적정 수준 이런 거예요. 그래서 75의 A 읽어보면, 프라이빗 마켓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socially optimal level of security,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사이버 보안, 요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라이빗 마켓, 이거는 그냥 새로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게와 기업, 내지는 금융시장이다. 그러면 금융시장의 주체, 금융기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181페이지에 한번 가보세요. 요약을 얘네들이 딱 해놨어요. 일단은. 그래서 요약을 먼저 읽어볼게요. 181페이지에, There are several reasons that the private market이 그러니까 민간 시장, 여기서 이제 민간 금융시장이겠죠. 금융시장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사이버 보안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금융기관들이 있고, 여기에 캐피탈 마켓에 금융기관들이 있고, 그럼 금융기관들이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잘 안 쓴다. 그래서 왜 그렇게 안 쓰느냐 해가지고, the reasons can be categorized 하고 1번, information asymmetry, 정보 비대칭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정보 비대칭.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그 misaligned incentive 해가지고 동기부여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externality 해가지고 이제 외부 효과죠. 그 다음에 이제 coordination은 이제 서로 협의하는 거죠. 이런 게 실패하는 거. 그 다음에 risk concentration, 리스크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1, 2, 3, 4,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영학 같기도 하고, 인문학 같기도 하고, 뭐 이래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맨날 수학하고 통계하고 씨름했었을 텐데,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앞으로 오면, 176페이지를 보시면은, 176페이지에 그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정보 비대칭은 이제 뭐 보험쟁이들이 뭐 그 보험 상품 팔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뭐 생겼다. 그 이제 뭐 경제학에서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뭐죠? 그러니까 요거, 나 이거 뭐 핸드폰이다 그러면 핸드폰을 이렇게 그 만든 사람이 이제 일로 팔겠죠. 근데 이 만든 사람은 이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사는 사람은 이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일어나려면 두 사람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서 이거를 판단을 한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져야지 공평한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information asymmetry죠. information asymmetry.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무지하게 많이 발생이 돼요. 그냥 예. 그죠? 뭐 친구랑 뭐 점심 먹을 때도 뭐 그죠? 뭐 남길 수 있고 예. 뭐 하여간 계속 이제 그래서 이제 정보 비대칭이다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예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보면은 뭐 기업들은 정보가 부족하대요. 뭐에 대한 정보냐면은 그 successful cyber attack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 그죠? 정보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그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게 100건이 일어났다. 사이버 공격이. 그러니까 침투를 한다 그랬죠, 아까. 사이버 공간을 적이 침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으로 그러니까 그 뭐 100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뭐 그 3건이 성공했더라. 그러면 이제 3%의 성공 확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3%의 성공 확률 중에서 또 그 각각이 뭐 첫 번째 케이스는 뭐 50억이 뭐 손해가 나고 뭐 두 번째 케이스는 100억이 손해가 나고 뭐 세 번째 케이스는 뭐 200억이 났더라. 이런 또 뭐 금액에 관한 정보 뭐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러면 내가 이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뭐 평균값 정도는 내가 돈을 내서 이런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뭐 설치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사이버 보안 업체가 와가지고 이거 하시면 이거 자기네 프로그램 설치하면 사이버 보안이 됩니다. 근데 500억이에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500억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주로 사는 사람, 이제 바이어는 늘 불리한 겁니다. 늘 불리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 얘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그거에 따른 그 손해, liability. 그러니까 이제 손해액이 또 얼마인지 그것도 이제 모른다. 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과연 이 사이버 보안을 지금 이제 있는데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500억짜리를 사이버 보안을 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향후 일어날 500억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따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면 그죠? 아까 똑같이 지금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이제 기업인데 그 사람이 이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예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설치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6페이지 두 번째, misaligned incentive 예요. misaligned incentive.
동기부여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동기부여.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기업들이 그 동기를 가지고 있대요. 뭐냐면 그 to not share their experience regarding successful cyber attack and their costs. 자기네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가 그 손실이 났다. 뭐 이런 거를 다른 회사랑 그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공유를 하려면 우리 회사가 뭐 대우증권이 뭐 사이버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200억이 손해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레퓨테이션에 금이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이거를 그 다른 금융기관들이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뭐 그 크레딧 로스 할 때도 그 0 있고 여기 뭐 이제 크레딧 로스가 있다 그러면 크레딧 로스 일어나는 거에 대한 이 분포가 나오고 뭐 평균값이 나오고 expected loss, 뭐 unexpected loss 뭐 이게 나와줘야지 그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손실의 뭐 분포 확률 그다음에 손실액 이게 나와줘야 근데 이거를 각 금융기관들이 매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2, 3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금융기관들 뭐 여기 뭐 한 2, 300개가 있다. 그럼 걔네들의 모든 데이터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서로 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externality하고 이제 그 coordination 이제 failure라고 했어요. 이제 외부 효과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협조 뭐 그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건데 그 외부 효과는 이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 덕에 이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프리 라이더가 되는 거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남 덕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둘 다 하여간에 포지티브 그 외부 효과 그다음에 네거티브 이제 그 외부 효과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분리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요.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그 비용을 적게 쓴대요. 다른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뭐, 여기 대우증권이 있고, 뭐, 삼성증권이 있고, 무슨 뭐, 하나은행이 있고, 그러면 각자 사이버 보안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하는데 내가 또 연결이 또 되어 있죠. 다 이렇게. 하나의 금융망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남들이 돈을 많이 써서 이렇게 그 영역을 막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웬만한 걸 다 막아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그러니까 나는 어떤 개별 기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프리라이더가 이제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포지티브한 익스터널리티가 있고, 그걸 이제 꽁으로 얻어먹겠다. 뭐 이런 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려가면, 리스크 컨센트레이션 그랬어요. 이제 리스크가 이제 집중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economies of scale, 뭐 규모의 경제예요. 규모의 경제. providing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액세스 뭐 이런 것들 이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규모의 경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규모의 경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사이버 보안 업체가 집중화가 되고, 그게 이제 뭔 뜻이냐? A few large provider. 몇몇의 거대 프로바이더가 마켓을 다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금융기관들이 뭐 은행도 있고, 뭐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자산운용사, 뭐 이제 4대 영역이죠.
4대 이제 금융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은행도 무슨 5, 60개 있을 거고, 증권회사 100개 있을 거고, 자산운용사도 한 100개 있을 거고, 보험사도 한 50개,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전부 다 이제, 나만의 내 개별 기업의 사이버 공간이 있고, 요걸 이제 시큐리티, 보안을 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되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버 보안을 해주는 업체, 프로바이더가 이제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안 업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보안 업체가 대개 보면은 한 3개 정도밖에 안 남아요. 3개.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한 500개가 있다 그러면 500개 금융기관들이 결국에는 2-3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제공자의 프로그램들을 다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예. 다 같이. 예. 다 같이 쓰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 번 뚫리면 다 뚫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리스크 컨센트레이션이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로 가 보시면은요, 예. 거기에 이제 시스테믹 사이버 리스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이버 리스크는 했는데 이 앞에 이제 시스테믹이라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시스테믹이라는 영어 단어도 우리가 이제 시스터매틱은 했죠. 시스터매틱 리스크하고 넌 시스터매틱 리스크. 우리가 맨날 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이죠, 시장. 요건 이제 마켓 리스크죠. 이제 마켓 리스크. 요걸 이제 시스터매틱이라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타 리스크잖아. 그죠? 베타 리스크. 예. 마켓 리스크. 그다음에 시스터매틱 리스크. 그리고 이제 우리 파이낸스 할 때 다 썼던 용어잖아요, 이게. 근데 요거랑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시스테믹. 우리 여기 다 나와요. 여기 시스템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교수들도 박사들도 책을 쓰는 사람들도 이 두 개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런 사람이 있고 강의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그냥 중구난방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거 마켓 리스크고, 마켓 리스크, 요거의 반대는 뭐예요? 요거 이제 EDO, 싱크레틱이었나? 아이씨, 되게 헷갈리네, 단어가. 요거 만져보겠어요. 요거잖아요, 그죠? 예. 개별 위험이냐, 요게 이제 시장 위험이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질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요 시스테믹 리스크는 이건 금융제도상의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제도가 붕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가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 그때가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가 부도가 AIG가 부도나고, 이제 메릴린치가 부도가 나고, 그 전에 베어스턴이 부도나고, 그 전에 BNP 파리가 부도나고, 그때 하여간에 그냥 2007년부터 8년까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유럽의 엄청나게 큰 금융기관, 미국의 엄청나게 큰 금융기관들이 하나둘씩 막 그냥 무너지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금융 시스템, 금융제도, 이 자체가 붕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 시스템, 금융 제도가 붕괴한다는 뜻이 뭐냐면, 원래, 지워보라고 했네. 금융 시장은 인터미디에이션 해야 되잖아요. 금융 중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받아다가 돈을 뿌려주는 그런 자기 본연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하게 되는 거. 그게 시스테믹 리스크. 그러니까 금융 시장, 그러니까 금융 제도가 붕괴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경제가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자본주의는 19세기 초만 해도 이제 산업 자본주의라고 했는데, 포드가 어떻고, 무슨 스탠다드 오일이 어떻고 해가지고, 이런 기업가들이 난리를 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점점 넘어와가지고, 지금은 금융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금융가들이 그 산업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산업 자본을. 그게 뭐냐면은 그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시중은행들이 결과적으로 삼성이네 무슨 뭐 삼성전자네 뭐 현대자동차네 이런 기업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면 이제 금융권에 가서 돈을 빌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금융자본가들이 그 산업자본가들이 이제 뭐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 돈 안 주게 되면, 그러면 산업자본가들은 그냥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9세기 해가지고 뭐 20세기, 21세기지만, 21세기가 되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금융자본주의라 그러는데, 그때 그놈의 금융이 무너지는 거예요. 금융이 무너지는 거. 그게 시스테믹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이거. 네. 자, 이거를 허투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시스테믹하고 시스테매틱하고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책을 읽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학자들이나 뭐 박사 나부랭이들 이제 그 무슨 토론회에서 나올 때 떠들 때 보면은 둘을 구분 못하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만약 그럴 수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거 이제 181페이지로 그 요약을 한번 볼게요. 도대체 뭐라고 썼나? 181페이지에 이제 LO 75.B 보시면 with the increasing,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는 뭐 이런 거죠. 사이즈, 크기가 증가하고요. complexity, 복잡성이 증가하고요. interconnectedness,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요새 그 초연결 사회 할 때 뭐 이런 거죠. 연결. 그러니까 연결성이, 그러니까 그 사이즈, 크기가 증가하고 복잡성이 증가하고 연결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뭐냐? 파이낸셜 시스템에, 그죠? 금융 시스템은 지금은 전 세계가 그 하나로 움직이죠. 금융 시스템은. 그래서 이제 요새 참,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 세계 이제 그 GDP가 뭐 100이라 그러면요. 미국이 한 25% 정도 차지해요. 25%. 그다음에 이제 유럽, EU 합친 거 얘네가 한 25%. 그다음에 이제 차이나, 중국 애들이 요거에 한 반 해가지고 반하면 뭐야, 한 13% 정도. 그다음에 일본이 한 7% 정도 차지해요. 이렇게 네 개의 큰 경제권을 합치면 이게 70%야, 경제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 한 2% 정도 차지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100%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실물 경제가 미국이 25%고 나머지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미국이 어떤 실물 경제가 흘러가고 있고 얘네가 어떤 통화 정책을 피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 전에, 실물 경제 전에 금융시장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은요, 내릴 수는 없어요. 뭐 버틸 수는 있어도.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올렸다 말았다, 그래서 정책 실수를 했네, 뭐하네, 그러면서 한국은행을 딜 닦아요. 되게 천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 같이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달러 유동성이 우리나라에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진국일수록 미국의 금융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 그것도 통계적으로 다 체크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거꾸로, 지금 이제 미국이 소순환 사이클에 이제 아까 이제 하락되면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동결시켰죠. 정책 금리를.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나라들도 다 한두 달 전만 해도 올릴 듯 말 듯 하다가 다 동결이야.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릴 수 있는 여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주열 은행장인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분이 이제 국회에 가서 금리 상황을 봐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2%지만 세계 10위입니다. 세계 10위. 세계 10위예요. 세계 10인데 2%야. 예.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애들이 엄청나게 큰 거고요. 밑에는, 예, 무지하게 그 한심한 애들 많아요. 예. 우리나라가 한 3%까지는 안 되고 2점 몇 프로인데 우리나라가 뭐 세계 10위 아니면 뭐 11위 뭐 이 정도가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통화 정책을 핀다. 통화 정책은요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그 심지어 재정 정책도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 요새 뭐 최근에 이제 뭐 IMF가 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부 그 경제부총리 만나가지고 그 재정정책을 피라 마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무슨 돈 또 퍼대란 얘기냐 말이냐 뭐 이러는데 근데 그것도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IMF를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IMF의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게 그대로 그 IMF의 그 공식 정책이 되고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한 2번 정도의 소순환 사이클이 있고 지금 이제 3번 정도 이제 3번째 소순환 사이클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통화 정책만 갖고는 좀 힘드니까 그 재정 정책을 전 세계에 이제 이거를 펼치라고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사이즈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probability that, systemic 그 cyber risk가 will increase. 이거죠. 그죠? the risk of financial system instability or failure can be expected to increase over time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아까 이제 금융 안정성의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사이버 리스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 시스템을 붕괴하는데 사이버 리스크가 한몫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177페이지에 여기 이제 한번 볼게요. 117페이지에 그 첫 번째 문단 말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이제 한번 보시면요. Common Risk Expos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ommon Risk Exposure. Risk Exposure예요. Risk Exposure. 우리 이제 앞에서 썼죠. 뭐 Credit Risk Exposure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 Risk Exposure가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아니고 이제 사이버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의 이런 리스크 익스포저. 근데 커먼이니까 이제 모든 금융기관들한테 다 공통이 된다는 얘기가 됐죠. 자, 이거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 The use of common networks and platform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통된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사용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이제 나오죠. 뭐 스위프트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그 스위프트가 금융 결제망입니다. 근데 이 금융 결제망을 이제 또 아까 얘기했지만 누가 만들었냐? 이것도 미국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만든 금융 결제망에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 네트워크, 그다음에 하나의 플랫폼이 망가지면 그럼 전 세계가 이제 그 정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스위프트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뭐 몇 년 전인가요? 뭐 북한 핵 문제 났을 때 뭐 북한 애들이 뭐 방코 델타 뭐 아시아 BDA라는 은행에다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200억인가를 뒀는데 그거를 못 빼게 금융망을 절단시켜 버렸죠, 미국이. 그랬더니 이제 북한 애들이 엉엉 울면서 제발 금융망 열어주세요. 다시 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미국이 이 금융망을 절단시키는 거는요. 뭐 중국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러시아도 단방에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근데 아마 이제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 걔네들이 아마 무력으로 전쟁을 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개, 뭐, 스위프트처럼, 뭐, 이렇게, 이건 이제 미국이 만든 거, 아니면 뭐, 다른 뭐, 유럽이 만든 거,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 갖고 다 쓰는 거예요. 아까 있지만, 이렇게. 경제권이 미국, 유럽, 요 유럽은 사실은 뭐, 여러 개 나라인데 짬뽕이 돼 있는 거고,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래서 이 네 개의 경제권이 합치면 70%. 땡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 짓을, 근데, 유럽이나 중국이나 일본도요, 미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피는지를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25%가 그 나머지 그 75%를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 경제는. 그리고 그 경제 내에서 우리가 이제 투자 기회를 찾고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거기에서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 거기에는 이제 리스크 컨센트레이션 그죠? 그 리스크가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금방 또 나왔었죠. 그럼 요거는 여기서 또 이제 어떤 의미로 썼냐? is evidenced.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된다, 뭐 실증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다. 어디서? By the fact that a few financial institutions handle a high proportion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기관들도 몇 개 안 돼요. 몇몇 금융기관들이 어떤 특정한 금융거래를 집중하는 거죠. 집중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 이렇게 배우면, 예. 완전 경쟁 시장. 그러면 뭐예요? 뭐 수많은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그죠? 수많은. 그 다음에 자본의 양이 똑같아야 되고, 정보의 양이 똑같아야 되고, 만들어내는 그 물건의 품질이 똑같다. 즉 기술의 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완전 경쟁 시장,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완전 경쟁 시장 해가지고 자본주의의 이상을 우리가 쟁취를 하려면 그 기업들의 자본의 양, 정보의 양, 기술의 양이 똑같은 상태에서 경쟁을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2개, 3개, 아니면 뭐 4개, 5개 얘네들이 다 거의 과점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리스크 컨센트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놈만 망가지면 거기에 붙어 있는 다른 놈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거냐? 바로 이제 그 밑에 있는 문단에 컨테이전 해가지고 이제 전염이 되는 거죠. 전염. 그래서 이제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애들도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 컨테이전이라는 단어도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회자가 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얘한테 돈 꿔주고, 얘가 얘한테 돈 꿔주고, 얘가 얘한테 돈 꿔주고, 얘가 얘한테 돈 꿔주고, 얘가 얘한테 돈 주고, 뭐 최종적으로 이제 무슨 개인,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근데 얘가 부도건하니까 얘가 부도건하고, 얘가 부도건하고, 다서 금융기관 전체가 부도건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죠. 그래서 이런 거, 컨테이전. 자, 이런 리스크가 이제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이버,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이버 공간, 그 사이버 공간은 일종의 영의 영토다. 그 안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게 있다. 정보, 기타 등등. 그리고 그거를 탈취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 근데 이게 뚫렸을 경우에 그 회사의 사이버 공간이 망가졌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이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가끔씩 나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연쇄적으로 그 반응을 일으키면서 금융 시스템, 그래서 그거를 시스테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스템매틱하고 시스테믹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로 가면요. reducing systemic risk예요. systemic risk를 줄이는 거를, 그러니까 금융 제도가 붕괴하는 거를 어떻게 막나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파란 글씨를 써 있는 거 잠깐 보시면 regulatory framework, 규제, 금감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supervisory approach. 그래서 이제 규제는 어떻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 슈퍼바이저리 어프로치, 금감원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이제 논해보래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181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요약을 미리 다 해놨어요. 181페이지에 미리 한번 요약을 탑다운으로. 자, 그래서 G7 해가지고 나오죠. 또 G7 has put forward, 미리 다 이제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framework, 이제 어떤 프레임을
for the management of cyber risk. 사이버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예요.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근데 사이버죠, 사이버. 예. 마켓, 크레딧, 오퍼레이셔널 우리 배웠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오퍼레이셔널의 이제 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예. 그거에 대한 그 프레임워크를 이미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뭐 이거고, 그 다음에 가버넌스, 지배구조, 그 다음에 리스크 앤 컨트롤 어세스먼트, RACA. 요거 이제 맨날 나왔던 거잖아요. 크레딧 리스크 할 때, 그죠? 그 리스크하고, 그 리스크가 있다. 그 리스크를 평가하는 겁니다. 리스크 앤 컨트롤 어세스먼트 그러면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리스크 팩터를 평가하고, 그러면 제가 의도치 않게 그 리스크 팩터가 움직이면 사고가 나니까 그걸 컨트롤 해야 되죠. 그러면 컨트롤이 잘 됐나 안 됐나 따지는 거.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컨트롤 어세스먼트예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건 뭐 예의주시하는 거고. 리스판스. 이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나오죠. 뭐 QRF인가? Quick Reaction Forces라고 그러죠. 이제 뭐 즉각 대응군 뭐 이런 거죠. 어떤 사고가 터지면 바로 이제 움직이는 거. 그걸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커버리.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손실을 복구하는 거. 그거를 리커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리커버리. 자,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쉐어링. 정보 공유. 또 이런 이제 그 굵직굵직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프레임을 G7에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G7은 뭐 그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 7개 선진국가죠. 뭐 미국하고 영국하고 UK, 프랑스하고 독일, 이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뭐 있어요? 아, 스페인 들어가나? 하여간에 까먹었어요. 이게 G7이고 그 다음에 원래가 이제 그 G8일 때가 이제 러시아가 들어갔었어요. 러시아가 들어갔다가 러시아가 그 2014년에 그 크림반도를 침공해가지고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죠. 우크라이나 땅을 강제로 침공을 해가지고 빼앗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앞에 있는 애들이 이걸 이제 빼버렸어요. 너 더 이상 우리 G7 클럽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 지금은 G7입니다. G7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G2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미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갖다가 G2라고 그러는데, 서방,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G2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을 무서워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애들은 중국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하고 이거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경제력의 차이도. 그리고 군사력은 반의 반도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총 들고 있는 중공군 100만 명 있어봤자, 미국이나 유럽의 무슨 최신의 전투기 한두 대만 있어도요, 그냥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보면 이걸 G2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G2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G2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거 G2. 원래 있는 말은요, G7, G8, 그 다음에 G20, 이거는 공식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무슨 언론, 무슨 CNN이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근데 G2라는 단어는 아예 없습니다, 이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중국을 인정해주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을 너무 무서워하고요. 근데 얘네들은 하나도 없는데, 허당인데. 그리고 일본을 개무시해요. 일본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여기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인데, 군사력으로 따지면, 이거 어마무지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군사력,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간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려.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때, 이제 이제 공부할 때는 무슨 마켓 리스크,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쩌고 따지고, 외환시장이 어떻게 따지고, 이러잖아요. 채권시장 금리가 어떻게 됐네, 이러죠. 근데 사람들은 시장에서 이런 변동성을 일으키는 거를 금융기관이나
또는 무슨 뭐 중앙은행 총재나 뭐 이런 식의 경제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런 뭐 시장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정치가들이 이런 경제 리스크를 다 만들어내요. 정치가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은 뭐 FRM 하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 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요. 조금 있으면은 국제 정치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거 이제 뭐 매크로 리스크라고 매크로 이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그것도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G7 뭐 얘네들이 이제 했다. 이게 G7이 진짜 이제 선진국이에요.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G7이 얼추 이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14세기에는 이제 베네치아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고, 그 다음에 15세기에 이제 포르투갈, 16세기에 뭐 스페인,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 근데 네덜란드는 G7에 여기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뭐 이렇게 이제 시대별로 계속 이제 전 세계 유일 패권국이었는데, 그런 애들 주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영국 산업혁명 18세기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뜨고, 그 다음에 일본도 뜨고 이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의 위상이, 우리나라가 아까 한 2점 몇 %라 그랬죠,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가 이제 2점 몇 %인데, 우리 밑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러시아가 있고요. 우리 밑에 스페인이 있고요. 우리 밑에 포르투갈이 있어요. 한때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네덜란드가 있어요. 한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인데 다 우리 밑에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넘어서야 될 나라는 솔직히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이에요.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인구가 한 6천만, 7천만, 많아야 8천만 이 정도 되는데, 골드만삭스 이런 애들은 남북한 통일하면은 인구하고 그다음에 경제 시너지로 바로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바로 밑으로 우리가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2점 몇 %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하찮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기껏해야 이게 예를 들면 영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것 같죠.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의 1.6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점 몇 %라 그러면 걔네 포션이 한 3점 몇 요거밖에 안 돼요. 우리랑 별 차이 없습니다. 프랑스도 우리랑 별 차이 없어요. 독일은 우리보다 조금 커요. 물론 일본은 우리의 3배 정도 되지만.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177페이지를 보면요. 자, reducing systematic risk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요. 현재의 regulatory framework 해가지고, 금융회사의 규제의 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버롤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죠.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 근데 이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이것도 이제 배웠죠, 이미. 그래서 인터널 프로세스, 그다음에 인플로이, 종업원, 그러니까 근로자, 노동자,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서 이제 손실이 날 리스크를 말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와 덧붙여서 이제 리걸 리스크 하고 이런 것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 178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서요. 178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에 또 이제 맨 위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regulator, 이제 regulator 그러면 이제 금감원이라는 얘기예요. 금융업의 regulator, 즉 금감원이죠. 금감원은 리스크에 집중한대요. 어떤 리스크냐면 not meeting minimum amount of regulatory capital. 그래서 이제 이게 필수 최소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필수 최소 자기 자본을 설정해 가지고 은행업을 하겠다. 그러면 2천억이 필요하다. 증권업을 하겠다. 그럼
뭐 몇천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정해놨죠. 그거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걸 따진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죠. 이 금감원이 각 금융기관들의 최소 필요 자본을 그 설정할 때 그때 이제 뭐예요? 뭐 밸류의 리스크의 컨셉을 이용해서 뭐 설정한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것들은 종종 오픈 베이스드 온 테일 리스크다. 테일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제 테일 리스크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뭐 우리 크레딧 할 때도 이렇게 있으면 이제 크레딧이건 뭐 마켓이건 하여간에 요쪽 꼬리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레딧도 그렇지만 여기 이제 expected loss가 있고 이제 unexpected loss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expected loss까지는 뭐 그 대출 이자율에 감안을 하고 expected loss에서 unexpected loss 요거는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unexpected loss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보험을 들든지 뭐 하든지 해서 해라.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 unexpected loss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꼬리 위험을 감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은 맥락에서 이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문단을 한번 보시면요. current regulation이 이제 펑션별로 되어 있는데, 규제가. 그래서 뭐 많아요. Committee on 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 그래가지고 지급이죠. 지급과 시장 인프라스트럭처의 위원회, 이런 거를 또 만들었나 봐. 그죠? 그 다음에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 인슈어런스 슈퍼바이저가 이제 보험감독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세 개로 나눠져 있다가 이걸 합쳤죠. 은행감독원으로. 또 옆나라, 옆나라도 아니지만 하여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걔네는 그냥,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각각 따로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따로 있다가 합쳐놨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따로. 걔네들 다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분리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금감원, 금융감독원 해가지고 합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이제 그 나라 금융기관의 역사와 현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죠. 예.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조, 이제 G7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인 공조 체제 하에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규제를 만들고 이제 제도를 시행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워버렸구나. 금융 시스템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미국이 하라면 다 하는 겁니다. 달러 유동성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increasing resilience to cyber risk. 사이버 리스크에다가 resilience라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복원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터졌어. 그럼 터지고 나면 그럼 이제 빨리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resilience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1페이지로 이제 보면 그런데 뭐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 요약을 보시면요. Basic measures to help increase resilience to cyber risk. 사이버 리스크가 있으면 터지면 그거에 대한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뭐냐? measure. 그래서 그게 white listing approval. 저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우리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그래가지고 또 콩글리시인가 했는데 화이트 리스팅 해가지고 콩글리시 아닌가 봐요. 그래서 어프루벌 리스트를 만들래요. all installed software.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설치를 했을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어프루벌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어프루벌 리스트에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은 즉각 이제 제거시켜 버려야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라, 이러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실행에 옮기면 선진국이고요. 당연한데 그건 교과서야라고 치부해버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게 금융 후진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리 포인트 보시면 또 use of standardized secure system configuration. 그래서 여기는 또 뭐야? 표준화된 거야. 표준화된 거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보안 시스템 configuration.
그 컨피규레이션은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뭐 하여간 그 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어떤 뭐 A 값은 뭘로 하고 B 값은 뭘로 하고 C 값은 뭘로 하고 뭐 이걸 다 정해놓은 게 뭐 있다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표준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having procedure, 어떤 절차를 가지래요. in place, 그러니까 작동을 시키라는 얘기죠. 뭐냐면 to patch. 패치는 여기 뭐 패치를 붙이다 뭐 이런 건데 이 패치는 뭐 헝겊 쪼가리라는 뜻도 있지만 fix예요. fix.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고치다. fix, patch. 예.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의 그 취약성을 고치는 절차. 예. 어떻게 망가졌다. 그러면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를 망가진 그거를 바로 이제 고치는 그런 프로시저가 있어야 된다. 이 패치라는 단어는 헝겊 쪼가리를 붙이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fix. 그 다음에 limiting the number of people. 사람 수를 제한하라요. 뭐냐면 그 인가받은 사람, 그 administrative access to system. 시스템에 그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들락날락하다가 사고 날까봐. 예. 자, 그래서 그거를 178페이지에 하면 금방 같은 게 다 나왔어요. basic measure for firms of all size. all size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대기업 금융기관 그러니까 큰 금융기관, 작은 금융기관 전부 다 관계없이 그런 뜻이겠죠. all size니까. 그런 금융기관들이 사용해야 되는 조치가 뭐냐. 여기서 이제 increase가 아니고 include입니다. 이거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금방 했던 얘기가 나오고 179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또 이제 other step이라고 되어 있어요. other steps can increase firms' resilience to cyber attack that will require actions by regulator or other government agencies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조금 아까 했던 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해야 될 조치고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regulator면은 이제 금감원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government agency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요.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은행연합회가 있죠. 은행감독원이 있고 은행연합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권감독원이 있고 증권업협회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저축은행이 있다 그러면 저축은행연합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버먼트 에이전시, 원래는 이제 이게 정부 관련된 기관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정부기관인지 민간금융기관인지 애매하죠. 근데 정부 말이면 칼같이 잘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여간에 준 감독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감독기관과 준 감독기관이 해야 될 일이 뭐냐? standardization of reporting. 보고죠, 보고. 예. 그러니까 지네들이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보고를 이제 표준화해라. 이런 겁니다. 보고 받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creating appropriate incentive to improve timely and accurate reporting. 또 리포팅 나오죠. 보고. 예. 이것도 이제 timely하고 정확하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고 터지면 바로 해가지고 이것도 다 정해져 있죠. 5분 내로 보고해야 될 사항, 1시간 내로 해야 되는 거, 하루 내야 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이걸 다 세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coordination, 협조하는 거죠. activity, 행동을, regulator나, 그 다음에 law, enforcement, 법률 집행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law enforcement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감독원 직원과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럼 그거를 조정을 딱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뭔가 하나 터지면 금감원이 가서 때리고 조금 있다가 금감원이 경찰에 고발하고 그러면 경찰이 수사해서 다시 검찰로 넘기고 다 협조 다 하죠. 예.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